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생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외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만큼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향수병처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리울 때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결혼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럽고 힘들고 또 작아졌었던 때였거든요. 가족을 만들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그 결혼은 저를 세상 누구보다 외롭게 하고 서럽게 만들었었죠.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둘이서 살았어요. 엄마와는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은 저에게 참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을 때 저도 따라 죽고 싶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말처럼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몇 년 정도 하다가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한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꾸역꾸역 살아가면서도 행복함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집에 오고 혼자 텅 빈 집에서 밥 해 먹고 TV를 보거나 간간히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쯤 아는 선배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술집이 장사가 잘 돼서 돈도 잘 버는 데다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5살 정도가 많았고요. 한창 마음이 외롭던 때라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성격에 끌렸습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그 남자는 선배의 말처럼 호탕하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제가 참하고 여성스러워서 마음에 든다며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그 후로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는 노는 거 좋아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건 저와 비슷했어요. 저도 가족에 대한 결핍이 크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급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예비 시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부모도 없고 하는 일도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부분은 결혼 후 제가 잘 하면서 메꿔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제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담당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저도 재취업은 하지 않고 주부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잘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저에게 주는 생활비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 없이 둘만 산다고 해도 요즘 같은 물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있는데 생활비로 남편은 저에게 50만 원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 돈에서 식비로 3, 4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 돈 한 푼이 아쉽게 써야 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제가 살림을 산 방법은요. 식자재 매장에서 외국산 도매 삼겹살 큰 거 덩이로 사서 냉동을 해둔 다음 필요할 때마다 쓰고요. 대파, 양파, 감자, 계란, 다진 마늘 등 전부 대량으로 싸게 사서 냉동시켜두고 요리할 때마다 해동시켜 썼습니다. 과일은 주로 집 앞 슈퍼에서 저녁에 세일 딱지가 붙으면 샀는데 다 해서 달에 3만 원 이상은 안 쓰려고 했고요. 생필품은 남편한테 일일이 말해서 남편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화장지 하나를 사려고 해도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 아이디로 사야 했죠. 생활비로 받는 돈이 너무 적은 데다 여윳돈이 없으니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취미생활도 힘들고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은 결혼 준비하면서 쓴 게 많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여의치는 않았거든요. 생활비가 너무 작아서 남편에게 좀 늘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엄청 사치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애도 없는데 50으로 왜 생활이 안 되냐고 도리어 묻더군요. 자기는 취미생활로 돈도 펑펑 쓰고 친구들이랑 비싼 밥도 잘도 먹으러 가면서요. 솔직히 남편 하루 나가서 친구들이랑 기분 낸다고 쓰는 돈만 해도 제 한 달 생활비에 버금갈 겁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는 잘도 썼어요. 가끔 자기 기분 좋으면 제 옷이나 필요한 거 사주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저는 여윳돈 하나도 없고 생활비조차도 발 동동하면서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요. 카드 명세서를 매번 시부모님이 확인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 더 쓰게 되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혼까지 내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이 돈으로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살림이고 뭐고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다. 살림 가르쳐줄 친정엄마도 없으니.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집안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제가 부모가 없고 보고 큰 게 없다는 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애초에 그 집에 제 편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든든하고 듬직해 보였던 남편은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시기 일쑤였고 저는 그 때문에 집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강박까지 생기게 되었죠. 정말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쓸고 닦고 먼지 하나 없이 관리했습니다. 부모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나중에서야 그분들이 왜 탐탁지도 않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건지 알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만만했던 거죠.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기. 소위 제가 기댈 구석이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진하고 바보같이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버티며 살았던 거고요. 저는 돈 안 들어가는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왼종일 집안일하고 얼마 안 되는 생활비 가지고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살림 다 해주는 그런 노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토록 참고 살았는지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저도 집안에서 매일 같은 생활만 하다 보니 사고회로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해서 다시 혼자가 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때쯤 저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매처럼 가깝고 친한 친구인데
먼 지역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못 보다가 다시 제가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서 저도 속에 묵혀두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다 털어놓게 되었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생활비 50으로 한 달을 산다고? 요즘 같은 물가에 그게 가능해? 이래저래 살다 보니 되네. 그럼 너 옷 사거나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건? 꿈도 못 꾸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망설이다가 못 먹을 때 많은데 뭐. 친구는 진심으로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연락할 땐 그런 말을 안 해서 이렇게 사는지 몰랐어, 연수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종종 해. 근데 모르겠어. 이제 직장도 없고 이혼녀 딱지까지 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내가 그렇다고 돌아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듣기에 그 사람들이 너 착취하는 것 같아. 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건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나올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몸과 마음 모두 뭔가 의지를 상실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제가 결정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필품을 살 게 있어서 남편 폰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갔을 때였어요. 웬 여자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나 심심해. 뭐해? 그때는 늦은 밤이었고 남편은 이미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대화창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화들을 통해 남편에게 따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분노케 한 건 그 여자에게 송금한 내역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 던져주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치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던 남편. 하지만 그 내연녀에겐 수시로 제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보내주고 고가의 선물도 잘도 줬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기분이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보다 바보 같은 저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했으면 이렇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몇 시간이나 울었어요. 바람을 핀 사실보다 바보 천치 취급당하면서 산 게 너무 억울해서요. 다음 날 남편은 일찍 나가고 저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멍하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또 시부모님이 집에 불쑥 오셨어요. 손에는 카드 명세서를 들고요. 연수야, 너 이거 봐. 저번 달에 10만 원이나 더 썼더라. 저보고 10만 원 더 썼다고 오자마자 따지더라고요. 그 10만 원요. 두세 달에 한 번 사는 쌀 사고 남편이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고 해서 사놓고 영양제 하나 같이 산 돈입니다. 다 필요해서 산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오자마자 저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 지긋지긋한 겁니다.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어머님. 그중 저한테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자 어머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네 하고 마는데 그날은 저도 날석에 반응했으니까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네, 따지는 거 맞아요. 생활비 10만 원 더 썼다고 저한테 왜 뭐라고 하세요? 그거 결국 어머님 아들 먹고 사는데 다 쓴 거잖아요. 뭐야? 얘 말하는 것 봐. 누가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상혁 씨는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따위로 하고 살아요? 뭐? 뭐라고? 쟤 뭐라는 거야? 옆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버님까지 발딱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어제 찍어둔 남편과 내연녀의 카톡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상혁 씨 바람 피워요. 내용 보니까 가게 여직원 같은데 저랑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바람 피우기 시작한 것 같던데요. 저한테 한 달 생활비 50 쓰라고 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집세 내라고 100만 원, 용돈 쓰라고 30 보내줬던데요. 가방 선물에 머리하라고 20만 원도 따로 보내줬고요. 이 여자한테 이번 한 달 안에 쓴 것만 200이 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살림하라고 50 던져주고요. 근데 저더러 거기서 고작 10만 원 더 썼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사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 하더라고요. 남편 폰 뒤져보고 잘하는 짓이다. 상혁이가 너 이러는 거 아니? 어머님, 폰 본 게 중요해요? 어머님 아들을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오죽 못나고 찌질해 보이면 얘가 이럴까? 제가 못나고 찌질해 보여서 상혁 씨가 바람을 핀다고요? 그래, 너 뭐 볼 거 있어? 인물이 좋기래, 직업이 있기래, 집안이 좋기래.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다른 여자들 하듯이 잡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네. 어이가 없다 진짜.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한 척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으셨나 봅니다. 그 태도는 마치 말 잘 듣던 개가 한번 짖었다고 몽둥이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혁 씨 아내이자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살림해주고 상혁 씨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네 처지를? 안 그러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너를 뭐하러 허락했겠니? 우리 상혁이 정도면 너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적당히 데리고 살기 좋고 군소리 없을 것 같아서 허락했다. 왜? 솔직히 네가 부모가 있니? 뭐가 있니? 이렇게 해봤자 너 돌아갈 때나 있어? 면전에서 어머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버님도 그 말에 수긍하듯 싸늘하게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겉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 비슷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저 남편과 시부모들에게 저는 적은 돈으로 굴리기 쉬운 만만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으로 무작정 달려간 저는 친구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친구도 한참이나 울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친구한테 폐를 끼쳐서라도 그 집에선 나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선 이혼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날부터 집안일은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음식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바람핀 거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더 난리치더라고요.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고 밥도 안 차려주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면서요. 저는 싹 무시했습니다. 이혼은 할 거지만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집도 치우고 카드로 비싼 한우도 샀습니다.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시부모와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대낮이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어서 다시 들어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을 대동하고 나타난 거였죠. 제가 소고기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거 봐라. 너 없을 땐 저렇게 잘 차려서 처먹고 지내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50만 원밖에 안 줬으면서 제가 어떻게 잘 차려서 처먹겠나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일단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김현수, 너 얘기 좀 해. 뭔 얘기? 남편은 이혼 서류를 탁 내려놓더라고요. 좋아. 내가 앞으로 생활비 100 준다. 대신 내 사생활에 터치하지 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지내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해. 너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남편 비웃고 어머님도 조롱하더군요. 꼴의 자존심은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어도 저 계속 살 생각 없거든요. 그럼 이혼하던가. 솔직히 네가 뭐가 있어서 혼자 살 건데. 이혼하면 네 손해지. 저는 남편과 시부모의 얼굴을 봤습니다. 셋의 얼굴을 보는데 저런 인간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못돼 처먹은 것들. 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 제 말에 어머님이 불에라도 데인 듯 벌떡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미친 거네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고프고 필요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딴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라고요. 뭐가 어째?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그 말에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갈기셨어요. 저는 너무 아프고 눈물까지 나서 이판사판으로 나도 똑같이 할까 했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건 또 누구야? 저는 잽싸게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놀란 얼굴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이모와 이모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모, 연수야, 너 괜찮아? 집 앞에 오니까 큰 소리 나던데.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울었고 이모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잠깐만, 너 맞았니?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이모는 눈이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안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안이 벙벙하게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 이모가 누군지 생각이 난 듯 했습니다. 혹시 연수 제 이모? 당신이 내 조카 때렸어? 이모의 말에 시모는 코웃음 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때렸어요. 며느리가 하도 싸가지 없이 굴길래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 같은 소리 하네. 이모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모의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시모는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놀라서 저희 이모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이모부가 붙잡으셨고요. 내가 듣고 기가 막혀서 미국에서 날아왔다. 생활비 50 던져주고 애 쥐잡듯이 잡고 강서방 너는 바람까지 쳐폈다며? 이모는 이번에는 저희 남편에게 가더니 싸대기를 연달아 2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버님도 어디 남의 아들을 때리냐며 난리치는데 이모부가 막았습니다. 저희 이모부 과거에 유도 선수셔서 덩치가 엄청 크고 힘도 세시거든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 하시고요. 뭐 이런 잡것들이 다 있어. 니네가 뭔데 내 조카를 때려? 미쳤어요? 당신 경찰 신고할 거야. 해. 얼마든지. 이모는 폰을 꺼내더니 시모 얼굴에 막 들이밀더라고요. 지금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도 너네한테 할 수 있는 고소 다 할 거야. 어디 해봐. 이모는 쩌렁쩌렁 외쳤고 그 모습에 시모도 시부도 아무 말 못하고 벙찌더군요. 이모가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시거든요. 이모의 성난 고함에 남편마저도 눈치만 보고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친정이 없고 부모가 없고 뭐 어째? 우리 연수가 왜 친정이 없어? 그리고 친정 없으면 이따위로 굴어도 돼? 이봐요 연수 시어머니. 뭐 어른으로서 야단? 어른 같은 소리 하네. 나이 처먹었다고 어른이야? 쳐 죽일 것들. 고소하고 싶으면 해. 나도 이제부터 우리 연수 데리고 너네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연수 친정? 내가 바로 친정이야.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보자. 알았어? 이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저에게 오셨습니다. 연수야, 너 짐 싸서 나와. 우리랑 가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행동에 저 역시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이모의 말대로 했어요. 급하게 짐을 대충 싸서 나왔고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그 난리를 피던 시부모와 남편은 서슬퍼런 저희 이모 앞에선 암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모부가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고 저희는 같이 나왔어요.
이모는 나오기 직전까지도 씹어먹을 듯이 그 인간들 노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와 이모부가 지내는 렌트하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기로 한 손님은 미국에 사는 저의 친이모였어요. 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오셔서 저보고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이모 집에서 지내자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외국으로 가고 싶지도 않은 데다 이모께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잘 지내느냐 연락하셨는데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했어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 먼 나라에 사시는데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친구 집에서 하소연하면서 이모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모에게 부탁해보라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친구가 제 폰에서 저희 이모 연락처 찾아내서 몰래 연락을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연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이모가 한국 와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고 저는 이모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물론 이모보다 시부모와 남편이 먼저 왔지만요. 이모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잘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잖아, 이거 사. 이모 걱정할까 봐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면 어떡해? 나중에 죽어서 너네 엄마를 어떻게 보니 내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것들이 나쁜 것들인데. 불쌍한 우리 연수 착해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것들 가만 안 둔다. 이모는 제가 뺨 맞은 거 사진 찍고 그 길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둔 불륜 증거와 더불어 사랑까지 붙여서 남편 불륜 증거를 더 모았고 그걸로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내연 상대의 여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제가 결혼해서 준비해간 것들에 대한 재산 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이모가 다 알아서 해주셨고 저는 이모네 집에서 푹 쉬게 되었어요. 도중에 상간소송 취하하고 합의하자고도 시부모가 연락 왔는데 이모는 싹 무시하고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부는 일 때문에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이모는 저와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시켜주시고 맛집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랑 같이 다닐 때도 생각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게 가족인데 라는 생각을 새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는 소송 끝나는 대로 같이 미국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하는 사업체에서 일하자면서요. 전에 가자고 하셨을 때 한국을 떠난다는 게 무섭고 싫었는데 이제는 이모를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에서의 일을 잊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저의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앞두고 그 전에 이모는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마무리를 하고 이모 따라서 갈 준비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에게 연락해줬던 친구도 자주 만났고요. 친구는 제가 너무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 같아 섭섭하지만 어디서든 저만 행복하면 바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은인인 친구예요. 저는 준비를 마치고 이모가 지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모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어 문제도 그렇고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었지만 워낙 결혼 생활이 팍팍했던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저를 딸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외로움을 품고 살지 말라고요. 그 말을 해주시는 이모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저희 엄마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저를 위해 이모에게 연락해줬던 친구까지. 저를 위해주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엄한 데서 제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저를 위해주는 가족과 함께 저를 생각하고 돌보며 살 수 있게 되어 참 좋고 기쁘네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도 또 저를 위해 엄마를 해주시겠다고 한 이모를 위해서도 꿋꿋하고 열심히 보란듯이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얼마 전 저희 시댁이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는 걸 당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히겠지만 저는 특히나 더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저더러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천박하게 입지 마라, 고상하게 말해라, 우아하게 걸어라 등등 고상함과 품격을 정말 중히 여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고상하시고 품격 있으신 분이 정작 본인은 불륜이나 저지른 상간녀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저희 남편과 신우까지 뒤집어져서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 그 직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저렇게 당하는 게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어머님의 무시와 구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의 엄마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아빠 밑에서 컸는데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와의 왕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자 저도 2년제 대학을 나와 바로 취업을 했고요. 열심히 돈도 벌고 제 나름의 커리어도 쌓아갔죠. 저는 여자들의 손톱을 관리해주는 네일리스트 일을 하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다른 사람 밑에서 줄곧 일하다가 제 가게를 차린 지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네일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SNS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가게라서 예약이 힘들 정도로 단골도 많고 자리를 잘 잡은 편이에요. 당연히 수입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는 지역에서 나름 알아주는 곳인데 결국 동네에서 시간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 엄청 잘 풀린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돈도 제가 훨씬 많이 벌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제 모든 걸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2년제 대학을 나온 것도 직업이 네일리스트라는 것까지도요. 제 모든 게 자기들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저희 시댁이요.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저희 남편은 4년제 국립대 출신, 신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시어머니 본인도 그 당시엔 흔치 않던 음대 성악 전공이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품격 있고 우아한 교육자 집안인데 저는 2년제에다가 다른 사람들 손톱이나 만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적어도 자기 아들 수준에 맞으려면 저도 선생님을 하거나 공무원 정도는 해야 한대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보다 제가 2배, 아니 3배는 더 벌어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일손을 좀 도우려고 어머님 옆에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더러 하는 소리가 이런 거 해봤어?
엄마 없이 커서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엄마 없이 컸다는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으니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원래 살림은 엄마가 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도 있는데 너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배워도.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꾹 참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할 줄 아는 음식은 있니? 우리 성원이 아무거나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 이것저것 웬만한 건 다 해요. 집에서도 잘 해먹고. 아, 사돈 어른 밥 같은 거 네가 다 차렸나 보구나. 살림도 너가 하고.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동정 어린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에휴, 너 보면 좀 짠해. 뭐가요, 어머님? 엄마 없이 자라서 너 혼자 허덕거리며 이것저것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너는 가만 보면 얼굴에 좀 그늘이 있더라. 나는 좀 해맑은 며느리 보고 싶었거든. 사랑 많이 받은. 저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너무 상처였거든요. 어머님, 저 엄마랑은 떨어져 지냈어도 아빠한테 넘치게 사랑받고 자랐어요. 아빠도 저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래도 엄마 없이 크면 그게 보이더라고. 어머님, 제가 엄마 아빠 갈라서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아빠 절 잘 키워주셨고 저도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예, 이런 게 내가 언짢다는 거야. 어른이 얘기 좀 하는데 아득바득 네 얘기 더 하는 거. 본데 없고 교양 없다는 게 이런 거라고. 어른이 얘기하시면 네 하고 그냥 듣는 거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교양 없고 본데 없다는 식입니다. 정작 본인은 남이 상처받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요. 그 후로도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무더운 여름이라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요. 또 저를 위아래로 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천박하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심하게 짧은 바지도 아니고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천박하다니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어머님, 천박하다니요. 시댁 오면서 누가 그런 옷을 입어? 시아버지도 계신데 다리 다 내놓고. 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더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즘 이 정도면 짧은 것도 아니야. 밖에 나가봐. 더 짧은 것도 잘만 입지. 너는 무조건 네 마누라 역성이니? 그렇게 찌면 남들이 벗고 다니면 쟤도 벗고 다니겠다. 옷차림 가지고 왜 그래? 어디 나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손톱은 또 그게 뭐니? 제 손톱까지 트집이었습니다. 직업이 손톱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 제 손톱 역시 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네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제 손톱은 꾀지지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땐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애교도 부렸었죠. 어머님, 요새 이런 거 많이 해요. 다음에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난 그런 거 안 해. 해도 그냥 깔끔한 거나 하지. 그렇게 덕지덕지 뭐 묻히고 그런 거 지저분하고 싫어. 무슨 어디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엄마! 어머님의 말에 남편도 화를 벌컥 냈습니다. 어디 나가는 여자라니. 말을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 일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도 남편만 보냈고요. 그런 일로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전화해 제 욕을 퍼붓기도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수도 없이 했어요. 어쨌든 살면서 계속 봐야 하는 가족인데 사사건건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상처를 주니까요. 그 후에 어쩌다 보니 그냥 다시 시댁에도 가고 어머님도 만났지만요. 점점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 시댁에 가기 전엔 손톱도 다 지우게 되고 옷차림도 무조건 긴 옷을 입었어요. 혹시 이런 것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끊임없이 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을까, 트집 잡히지 않을까, 괜히 우리 아빠 욕까지 듣게 만드는 건 아닐까 등등. 시댁을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소화까지 안 될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워낙 유난스럽고 학창시절에도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남편이 만나면 저런 식으로 상처를 주기 일쑤여서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저더러 좀 참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 결혼을 끝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는 사이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3년 차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겼죠. 그 일이 있던 날은 평일이었는데 김장 도우라고 해서 저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갔었죠. 남편은 퇴근하고 일찍 온다고 했고 집안에는 아버님과 저, 어머님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좀 일찍 왔나 보다 했죠. 아버님은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갑자기 어머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 좀 나와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당신이 받아야 된다네. 법원? 법원에서 나한테 등기가 올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은 현관으로 나가더니 서류를 받아왔어요. 얼른 뜯어봐. 어머님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읽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서류를 획 봉투 안에 넣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이미 봤는지 갑자기 봉투를 잡는 거예요. 뭐야 이거 놔봐. 아니야 이거 뭐 잘못 온 것 같아. 일단 줘봐 내가 보게. 아니야 여보 이거 잘못 왔어. 어머님이 봉투를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죠. 아버님은 봉투를 뺏으려고 하고 어머님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도대체 법원에서 왔다는 저게 뭔데 저러시지? 싶어서 황당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걸 냅다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얘 그거 아까 그 우체부 찾아가서 돌려줘. 얼른 빨리 나가. 저는 황당해서 서류 봉투를 줍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이 와서 서류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야 그걸 뺏기면 어떡해. 어머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며 아버님을 다시 말리려 하더군요.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어머님을 막아가며 그걸 읽어보고요. 그러더니 아버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버님은 기가 막힌 얼굴로 어머님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잘못 온 거야. 여기 당신 이름 떡하니 써있는데 잘못? 당신 미쳤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냅다 던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매달리고요. 아니야, 다 오해야. 뭐가 잘못된 거야.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웅다웅 하실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았습니다. 소장이라고 적혀 있고 아랫부분을 보니 어머님이 누군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고 뒷장에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리치는 아버님을 말리던 어머님은 제가 읽고 있는 걸 보고는 기함하며 달려와 종이를 뺐더라고요. 너 이걸 왜 읽고 있어? 어머님은 파들파들 떨며 저한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기가 막혀 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상간녀라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본인도 민망한지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 어머님 보고 당신 들어와 보라며 손목을 낚아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이와 함께요. 안에서 아버님이 누구냐며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니라고 다 오해라는 소리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은 들어오더니 안방에서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어머님이 법원에서 등기를 받으셨어. 무슨 등기?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무슨 등기인데? 위자료 소송. 무슨 위자료? 상간녀. 제 말에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남편 역시 상상도 못한 일이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상간녀? 우리 엄마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은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싸움을 계속 하시다가 아버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 틈에 어머님에게 따졌고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애먼대로 불똥이 튀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벌써 다 얘기했니?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걸 쪼르르 얘기해? 두 분이서 싸운다고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내가 다 오해라고 했잖아. 근데 성원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그 와중에 남편은 방에 있는 소장을 가지고 오려고 했고 또 말리는 어머님과 한바탕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더러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소장 보자고 난리를 치고 저는 억지로 남편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아수라장이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그 후로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남편 말이 소장 내용을 보면 어머님이 취미로 파크 골프를 하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답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걸렸는데 또 만나니까 그 와이프가 이번엔 증거를 싹 모아 위자료 상간소송을 걸었던 거랍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아니라고 오해라고 무조건 발뺌하다가 결국은 몇 번 만난 건 맞다고 실토를 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걸 본인 학교에서 알면 자기는 무슨 개망신이냐,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냐 하시며 난리를 치시고 남편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한바탕 했다고 합니다.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천박하니 보고 배운 게 없다느니 온갖 막말 다 하며 무시하고 상처 주시던 저희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셔서 바람을 피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시나요? 저는 어이가 없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것마저 억울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얘, 너 괜찮은 변호사 사무실 좀 알아봐. 변호사 사무실요? 그래,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증거 다 모아서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순순히 당해? 저는 저한테 민망한 기색 하나 없이 저한테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황당하고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덧붙이시는 말이 그리고 성원이한테 네가 잘 얘기해. 오해가 좀 있었다고. 그 영감이랑
몇 번 밥 먹고 한 건 맞는데 그 와이프가 뭔가 오해를 한 거니까 네가 성원이한테 잘 좀 얘기하란 말이야. 오해 좀 풀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무슨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정작 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할 건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 아닌가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참아왔던 말들 다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안 창피하세요? 뭐? 그런 소송 당하신 거 며느리인 저한테 안 창피하시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는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다시 발끈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어머님, 소장 내용에 이미 한번 걸렸는데 또 만나셔서 소송 당하신 거라고 돼 있다면서요. 그 와이프분이 증거도 다 모아놨다고. 증거는 무슨 증거야? 그냥 하는 소리지. 증거도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소송을 걸겠어요. 소송을 걸 정도면 변호사랑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들하고 딸한테는 부끄러우시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안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너한테 부끄러워해라 그 말이야? 어머님은 오히려 더 발끈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저도 아랑곳 않고 그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요. 어머님이 그런 소송 당하신 거 너무 기가 막혀요. 저한테 평소에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고상하게 말해라, 천박하게 입지 마라, 품격 있게 행동해라 그러셔놓고 정작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고상하고 품격 있는 행동인가요? 제 말에 어머님도 당황했는지 말이 없다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비꼬는 거니?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정말 상처되는 거 많았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오신 분에게 내가 그렇게 흠이 되는 며느리인가 싶고요. 어머님한테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 스스로도 엄청 위축됐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 어머님 마음에는 안 들게 살아왔을지 몰라도요. 최소한 부끄러운 짓, 남한테 상처 주는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런 일 겪는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는 파들파들 거리는 어머님에게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무시하는 거 맞아요. 어머님 무시당할 일 하신 거고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도 맞으세요. 이거 충분히 남 보기에 부끄러운 짓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끄러우셔야 될 거예요. 저한테도요. 저도 어머님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닌 이상 더 이상 어머님을 예전처럼 보긴 힘들 것 같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너무 심했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라도 말은 해야겠더군요. 그리고선 갑자기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그 후에 저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 온 적은 없었어요. 어머님도 앞으로는 저한테 고상이니 품격이니 하는 소린 못 하시겠죠. 본인이 하신 일이 있고 제 생각이 어떤지 똑똑히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될지, 판결은 어떻게 될지, 또 어머님은 얼마의 위자료를 물게 될지 아니면 이혼은 하실지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냉정한 마음에 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봐드리고 챙겨드렸을지도 모르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부끄러운 것도 모르시고 행동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결국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어머님의 막말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도 떳떳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일부러 상처 주는 일 없이 살려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되돌아오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4, 5년을 기점으로 제 인생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처럼 보였는데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다행인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4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좋아했고 만나는 동안 잘 지냈었죠. 남친과 첫 만남은 제가 일을 하던 카페에서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의 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회사의 특성상 야근도 심하고 일에 굉장히 치여서 살았어요. 업무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을지언정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금으로 1년간 여행을 다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뒤에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했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회사로 다니는 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그맘때 저희 사촌 언니가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저는 당분간 거기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었고 기회가 되면 카페에서 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때마침 잘 됐다 싶었던 거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촌 언니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사촌 언니 대신해서 저 혼자 가게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 저 혼자 가게를 지키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왔습니다. 저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이었는데 인근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회사에서 저희 카페까지는 걸어서 15분이나 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죠. 회사 근처에도 카페가 많지만 저희 집 커피가 특히 맛있어서 일부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워서 서비스도 좀 더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카페를 좋아해 주시는 단골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 하는 말이 사실은 커피가 아니라 저 때문에 일부러 왔답니다.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죠. 저를 좋아해서 일부러 저희 카페까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였기에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30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와 저는 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죠.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제가 좋다며 늘 저희 카페에 저를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연애 생각도 크게 없었기에 그냥 가벼운 친구 정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면서 대화도 간혹 나누면서 잘 맞는 부분이 많았고 저도 점차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카페 직원과 손님 관계였던 저희는 호감을 나누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사귀는 건 좋지만 결혼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고 그건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부담이 없이 가볍게 만나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저는 취업하지 않고 계속 그 카페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고 굳이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가게를 제가 주로 지키고 있다 보니 저를 사장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사촌 언니가 운영하고 있고 나는 그냥 직원이라고 늘 해명을 했죠. 남자친구와 저는 2년 정도 사귀었는데요. 2년 정도 지나갈 무렵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그냥 결혼할까? 결혼? 갑자기? 우리 서로 많이 좋아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게 어딨어. 꼭 심각하고 진지하게 따져서 결혼할 건 아니잖아. 나 자기랑 헤어질 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같이 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남친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서 좀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싫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은 내 인생에 없다 생각할 정도의 비혼주의도 아니었어요. 남친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는 그래도 되지만 결혼은 그래도 현실이잖아요.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전세였고 전세금은 1억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곳이다 보니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소담하고 정이 많이 깃든 곳이었죠. 제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고요. 남친도 혼자 살고 있는데 남친 빌라의 전세금은 1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통장에 모아둔 돈은 1천만 원이 있다고 했고요. 그럼 둘의 전세금을 합치면 2억 5천 정도이고 그 정도면 추가로 대출 받아서 저희 둘이 살 신혼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양가의 집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성격이 독립적인 편이었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부모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형편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주의였죠. 그렇게 저희끼리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맞춰보고 양가 부모님께도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반기셨어요. 금전적인 도움도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괜찮다고 거절했죠. 저희 힘으로도 충분했고 둘이 사는 신혼집인데 굳이 크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전했는데 남친 부모님도 결혼 승낙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5살이나 많고 그때 이미 30대 후반이었다 보니 임신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남친과 저는 아이가 안 생겨도 상관없다는 주의지만 또 부모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손주를 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런데도 남친 부모님은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그맘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친이 결혼 준비도 할 겸 마침 계약 날짜도 다 돼가서 전세 자금을 빼려고 했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친은 일종의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남자친구만 당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그 빌라 사람들 전체가 그 집주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인이 그런 전세 사기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엄청 빠삭하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부랴부랴 같은 빌라 입주민들과 대책 회의도 하고 법원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친 것인지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어쩌면 남자친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일로 변호사 사무실 오다니고 법원 가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답은 얻어내지 못한 상태였죠.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분통 터지고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하루는 술 먹고 저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친만 괜찮다면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그냥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굳이 번듯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랑 나랑 좋아서 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제 제안에 남친은 고맙다고 했고 저는 상황이 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남친을 위로했죠. 그런데 그맘때 남친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카페로 오셨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여기 사촌 언니 카페라고 했지? 네. 여기서 일한 지도 꽤 됐다고? 그렇죠. 실질적인 사장은 거의 성아 아니니? 사촌 언니는 거의 안 온다고 들었는데. 네, 언니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오후에 잠깐씩 와요. 거의 제가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죠. 성아네 가게나 다름없네 정말. 이게 진짜 사촌 언니 게 아니라 성아 거면 참 좋을 텐데. 매출도 다 성아 거잖아. 여기 장사도 나름 잘 되는 것 같은데. 장사 아무리 잘 돼도 성아는 그냥 정해진 월급 받는 게 전부일 테니까 좀 아쉽네. 결국 사촌 언니만 돈 잘 벌고 좋은 거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냥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월급 받고 일하는 입장이고 또 사촌 언니 가게다 보니 잘 되면 좋죠. 어머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가게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아쉽고 섭섭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여기 온 건 성아도 잘 알지? 준혁이 상황. 전세자금 못 돌려받고 있는 거 말하시는 거죠? 그렇지. 네, 준혁 씨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저도 걱정이에요. 아휴, 나도 미치겠다,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전세 사기 이런 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가만 보니 그 사람 완전 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휴, 잘못 걸렸어. 그래서 준혁이가 그러던데 뭐 결혼은 예정대로 하고 대신 성화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자던데 맞아? 네, 준혁 씨가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 집을 신혼집으로 쓰자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긴 한데 저희 집은 전세 사기 걱정도 없고 또 20평 정도 되니까 두 사람 사는 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신혼집인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 내 입장에선 괜찮지 않아서 그래. 성아한테 미안하지. 아닙니다, 어머님. 미안하시긴요. 어머님이 왜요? 우리 집이라도 형편이 돼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실은 준혁이 아버지가 주식으로 좀 큰 돈을 잃었어. 내가 말렸는데 아휴, 하여튼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어쨌든 내 말은 우리 집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 그거지. 성아네 집도 따로 도움 주실 순 없는 거지? 제가 자식이긴 하지만 결혼하는데 굳이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집으로도 준혁 씨랑 저랑 충분히 같이 잘 살 수 있고요. 아니, 그건 성아랑 준혁이 생각이고 부모 입장에선 또 그렇지 않다니까.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시더라고요. 저기 성아야. 예? 나는 성한이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갖춰서 결혼을 했으면 하거든. 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준혁이 상황이 저 모양이잖아. 땡전 한 푼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시키겠어. 그건 우리가 양심 없는 거지. 저는 괜찮은데. 아니야,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한 2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 2년 뒤에요? 어머님은 갑자기 2년 뒤에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좀 들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든. 소문으로 풀리네 마네 하고 있어. 그거 해결되면 우리도 너네 도움 줄 수 있고.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은데. 에이,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 자꾸 그러네. 그리고 2년 정도면 준혁이 지금 빌라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 솔직한 말로 아들 결혼시키면서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은 못 시키겠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님은 몹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이 무슨 말인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기어코 2년 정도 뒤에 결혼을 미루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 돈 없이 결혼시키는 게 많이 걸리시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의논해보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어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2년 뒤에 좀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거니 저도 그 편이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 준비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사촌 언니의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 카페를 차려줄 테니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좀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계속 사촌 언니네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촌 언니도 제가 계속 일을 해주길 바랬고요. 그러면서 저는 남자친구와 계속 연애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귀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전세 사기 소송은 무려 1년 반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남자친구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남자친구도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해결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겨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잘 해결되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남친도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었고 2년이란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이 2년 안에는 어떻게든 돈이 안 생기겠느냐 했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전세금도 어쨌든 돌려받았고 그 사이에 남친과 저도 돈을 열심히 모았죠. 그래서 2년 전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일을 하는 저와 달리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친은 그 사이에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면서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되었죠. 물론 돈도 더 많이 모았지만 그만큼 나이도 더 들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40이 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서 남친은 저에게 이제 다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얘기하던 카페도 차려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나서 결혼 준비를 하자던 남친은 이상하게 그 뒤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당장 결혼할 거라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막상 돈을 돌려받은 후에는 결혼 준비에 좀 미적거렸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결혼 얘기도 애초에 남친이 했고 다시 결혼 준비하자고 한 것도 남친인데 막상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니 미적거리는 것이 좀 의아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 준비할 땐 몹시 적극적이었다면 이번엔 민기적거리고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제가 나름 알아보고 얘기를 해줘도 시큰둥하고요. 저도 속으로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자는 거지? 혹시 마음이 달라졌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얘기한 적도 있죠. 자기야, 이번 주에 결혼식장 알아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결혼식장? 아, 맞아. 근데 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출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주말에 출근 안 하잖아. 일이 좀 그렇게 돼서 좀 천천히 알아보자. 급할 건 없으니까. 자기야. 응?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결혼은 하자고 해놓고 막상 준비하는 건 좀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바빠서 그렇지. 결혼한다고 만사 제쳐두고 결혼 준비만 올인할 순 없잖아.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급한 것도 아닌데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자. 저는 처음과 달리 미적거리는 남친의 모습에 황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친이 왜 그렇게 결혼에 민기적거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친이 마감 중이던 저희 카페로 왔고 저는 남친 차를 타고 퇴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남친은 담배가 떨어졌다며 편의점 가서 좀 사오겠다고 했고 차를 도로가에 임시 정차한 뒤 편의점에 갔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두고 간 남친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폰을 들어보니 수신자가 정화 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가 생각하며 냅뒀어요. 그런데 남친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는데 전화가 한 번 더 오는 겁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혹시 급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 받아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이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 남친에게 전화를 건 건데 여자가 전화를 받으니 잘못 걸었나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배준혁 씨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런데 전화를 건 여자가 그러더군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네? 아, 저는 배준혁 씨 여자친구인데요. 네? 여자친구요? 그 여자는 심하게 놀라는 겁니다. 그 반응에 저도 놀랐죠. 왜 그러세요? 배준혁 씨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나 참 기가 막혀. 실례지만 배준혁 씨랑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여자는 갑자기 얼마나 사귀었는지 묻는 겁니다. 저도 좀 황당한 기분으로 대답을 했죠. 저랑 준혁 씨요? 4년 넘었는데. 4년이요? 나 진짜. 저기요. 배준혁 씨한테 전화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전해주세요. 저기 잠깐만요. 그쪽은 누구신데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준혁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 진짜 별꼴을 다 보네. 그렇게 그 여자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죠.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남친 폰을 들고 멍하게 있는데 남친이 오더라고요. 아, 알바생이 화장실을 갔는지 자리를 비운 거 있지. 한참 기다리다가 계산하고 왔네. 그런데 제가 남친 폰을 들고 있으니 당황하더라고요. 자기야, 내 폰은 왜 들고 있어? 방금 전화가 왔네. 정화 씨라는 사람한테. 어? 남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차 싶은 얼굴이었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대감은 감이 오더라고요. 나더러 누구냐고 묻길래 배준혁 씨 여자친구라고 했어. 그랬더니 화를 내대. 어? 아, 그게... 이 여자 누구야? 저기 성아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대강 알 것 같거든? 근데 네 입으로 듣고 싶네. 이 여자 누군지 네 입으로 말해봐. 남친은 죽을 상인 얼굴이더라고요. 말 안 해? 그럼 난 내리고. 저기 성아야, 내가 다 얘기할게. 저기 실은 엄마가 하도 닥달을 해서 선을 좀 봤는데. 선? 미안해. 엄마가 하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억지로 나갔고 엄마 등살 때문에 마지못해 연락을 좀 했던 건데 그 여자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 돈도 없는데 결혼시키긴 그러니 2년 뒤에 결혼하라고 하셨던 남친 어머님.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돈도 생기고 나니 저 몰래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한마디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떨구려고 이런 짓을 벌이신 거잖아요. 나도 싫다고 하는데 엄마가.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 나 반대하셔? 언제부터? 2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때는 결혼 허락하셨잖아. 그땐 그랬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좀 있잖아. 이것저것 좀 걸리시는 게 있나 봐.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는 2년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선 갈아타려고 시동 걸고 있었구나. 뒤에서 선보면서. 자기야, 난 아니고 엄마가. 너도 똑같아. 어쨌든 어머님 하라는 대로 선보고 이 여자랑 연락하고. 참 웃긴다.
뭐하러 이래? 그냥 나한테 헤어져 달라고 하지. 내가 질척거리면서 너 잡을 사람으로 보여? 차라리 그냥 나한테는 헤어지자고 하고 깔끔하게 헤어진 상태에서 선을 보던지 말던지. 왜 사람을 이런 취급해? 엄마가 시킨 거고 나는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 웃기지 마. 너도 갈아타려고 간봤잖아. 어쩐지. 결혼도 지가 하자고 해놓고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미적거리더라니. 됐고 그만하자. 저는 기가 막혀서 그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친이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하자는데 뿌리치고 대기 중이던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헤어지자고 하던지 이게 무슨 짓인가요? 저는 남친도 어머님도 하는 짓이 너무 소름 끼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그날부터 저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남친의 행동에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 배신하고 선본 것도 열받지만 더 열받는 건 저한테 다리를 걸쳐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 선봤다는 여자랑 잘 안 되면 저랑 그냥 잘해보려고 저한테 발을 슬쩍 걸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 여자랑 잘 되면 저랑은 헤어지고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어중간하게 저랑의 끈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하니 4년이나 사귄 남자친구가 너무 비열해 보이고 생각할수록 열받고 분통 터졌습니다. 저는 남친의 연락을 싸그리 무시했는데 남친은 제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왜 찾아와?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자기야,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필요 없어. 꺼져. 자기야, 너 이러는 거 되게 웃긴다. 그때 내가 선봤다는 그 여자 전화 대신 받은 것 때문에 그 여자랑은 아예 쫑났지? 그래서 너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아니야. 나 그 여자한테 관심 없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니까. 너 같으면 그 말을 믿겠니?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너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겠어? 그만하고 끝내자.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선 실컷 봐. 자기야, 미안해. 우리 결혼 준비 바로 하자. 웨딩홀도 바로 계약하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자. 필요 없어. 너 누구를 결혼에 미친 사람으로 몰아? 결혼은 애초에 네가 하자고 한 거지 내가 아니야. 근데 왜 사람을 치사스럽게 만들어? 이제 와서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자고. 자기야. 앞으로 찾아오지 마.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남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래도 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뒤 뜬금없이 남친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랑 헤어진 거 맞냐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선자리를 해주던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왜 준혁이는 너랑 헤어진 거 아니라 그래?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헤어졌다고 하니까 나도 일단 알겠다. 행여나 준혁이가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와도 괜히 마음 변하지 마라. 여지도 주지 말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분명 헤어지자고 했는데 당신 아들이 저한테 질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여지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이고 뭐고 이 아줌마가 미쳤나 싶은 격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2년 전에는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를 까는 건지 순수하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아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던 건지 아니면 2년 사이에 마음이 달라진 건지 왜 2년만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뒤통수를 때린 건지 그냥 그 의중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저 너무 황당하네요. 2년 전에 저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준혁 씨랑 끝난 건 끝난 거고 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애초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때 싫다고 하시지. 2년 기다려 달라는 건 뭐예요? 왜 사람 바보 만드시냐고요. 무슨 바보를 만들어.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지금은요?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진짜 저를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어서 돈 없는 아들 미안한 마음에 기다려달라고 한 게 맞는데 2년 지나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셨다 그거예요? 그래. 왜요? 이제 와서 다 끝난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아니요. 저는 궁금한데요. 끝난 건 끝난 거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기라도 해야겠어요. 네가 듣겠다면 얘기해 줄게. 그래, 2년 기다려달라고 한 건 맞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요? 뭐가요? 너 내 아들보다 5살이나 많잖아.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 40 넘었잖아. 여자 40 넘으면 아무리 요새 기술이 좋다 한들 임신하기 힘들지. 임신한다고 해도 애가 괜찮을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잖아. 솔직히 2년 전에도 네 나이 듣고 별로 탐탁치는 않았다. 근데도 준혁이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2년 동안 우리 준혁이는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높아지고 게다가 전세금 그것도 돌려받아서 돈도 생겼어. 이래저래 발전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근데 너는 뭐야. 여전히 그 코딱지만한 카페에서 그것도 지가 사장도 아니고 직원. 톡 까놓고 뭐 볼 게 있니? 그 나이 먹도록 돈이 많기래. 제대로 된 직장이 있기래. 나이라도 적으면 다 이해라도 하겠는데 내 아들보다 5살이나 많아서 임신도 어렵고. 너 같으면 너 같은 거랑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겠니? 나도 2년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정신이 확 드는 거지. 라며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줌마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없어서 싫다 그거죠? 아줌마 아들? 참나, 이제 아주 막 나가네. 아줌마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저는 예의 차리길 바라세요? 그래, 다시는 안 볼 사이니 톡 까놓고 말하자. 솔직한 말로 준혁이랑 선봤던 애는 준혁이보다 나이도 3살 어리고 은행 다녀. 친정도 나름 괜찮고. 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조건도 좋은 애다. 그 정도도 얼마든지 우리 준혁이가 만날 수 있는데 쥐뿔도 없는 너한테 발목 잡힐 일 있니?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예, 그런 여자들이랑 실컷 선짜리 주선해주세요. 저도 아줌마 아들같이 찌질하고 비열하고 의리도 없는 그런 남자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거든요. 게다가 아줌마 같은 시어머니 자리가 있는 한 제가 먼저 됐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런 결혼을 하나요? 저 아쉬울 거 없거든요. 뭐야? 말 다 끝났네요. 저는 아줌마 아들하고 전혀 만날 생각 없는데 아줌마들이 질척이면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하거든요.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한테 제발 그만 좀 들러붙으라고 전해주세요. 진짜 지겨워 죽겠으니까.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면 경찰에 확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배신한 건 자기들이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속에서 열불이 차올랐죠. 남친 어머님 하는 말은 2년 지나고 전세금도 다시 돌려받아서 돈도 생기고 보니 제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결혼시키기 싫어졌다 이거잖아요. 저런 비열한 인간들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처음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라리 이렇게라도 알고 저집하고 파토난 게 하늘이 도왔구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은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고 결심했죠. 더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제 카페는 좀 럭셔리한 분위기에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위기 덕분에 선이나 소개팅을 보러도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커피는 가격대는 살짝 있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 찾는 손님도 꽤 많죠. 카페에서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늦게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카페에 가서 보니 창가 쪽에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 전 남친과 그의 어머님이었어요.
3년 동안은 소식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는데 뜬금없이 제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기분까지 확 잡치더라고요. 저 인간들이 여기가 내 카페인 걸 알고 왔나? 모르고 왔나?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전 남친은 옷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가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여자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명은 젊은 여자고 나머지 한 명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전 남친과 어머님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딱 알겠더군요. 전 남친은 선을 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자와 같이 온 중년의 여성은 여자의 엄마인지 아니면 중매를 서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참나, 아직까지 저러고 다니는구나. 나보다 잘난 여자 만나서 아들 결혼시키겠다더니 3년이 지난 지금도 선만 보러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 어머님은 전 남친과 그 여자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둘만 시간을 가지게 놔두고 자리를 비켜주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나오다가 전 남친 어머님이 카운터 쪽에 있는 저를 본 것입니다. 몹시 놀라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저도 그냥 건성으로 말했죠. 안녕하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너 이제 여기서 일하니? 무슨 상관이세요? 싸가지는 여기가 분위기 좋다고 해서 일부러 왔더니 하필이면 행여나 싶어서 말하는데 준혁이한테 아는 체 하지 마라. 중요한 자리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자리요? 뭐 아직도 선보러 다니나 봐요. 하도 결혼하길래 벌써 결혼한 줄 알았더니. 뭐?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못 받던 전세금도 돌려받았다면서 금방이라도 잘난 여자랑 결혼할 것처럼 구셨잖아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저 정도면 포기하세요. 나 어이가 없네. 야, 우리 준혁이가 뭐 어때서? 어찌됐든 너보다 나아. 어디서 아직도 남의 카페에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유치해서 말상대도 하기 싫었지만 얄미운 마음에 일부러 웃으며 그랬습니다. 남의 카페 아닌데요? 제 가게인데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님 황당한 얼굴이더군요. 뭐? 여기가 네 거라고? 네. 아니, 이 큰 데가 네 거란 말이야? 어머님은 진심으로 놀란 얼굴로 카페를 다시 둘러보더군요. 저희 카페가 평수로만 쳐도 60평이 넘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어디서 뻥치고 있어? 아니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데 이렇게 큰 카페를 차려? 3년 전만 해도 사촌 언니 카페인가 뭔가 그 코딱지만한 데서 알바나 하고 있더니. 이제 차리고 싶어서 차렸어요. 어차피 저희 아빠 건물이거든요. 뭐야? 귀 어두우세요? 저희 아빠 건물이라고요. 사촌 언니 카페에서 실무 경험도 쌓았겠다. 제 카페 차려보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건물에 공실 있으니까 여기서 해보려고 하셔서 여기다 차렸어요. 제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부모님 도움받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때 아줌마 얘기 듣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얼마든지 빵빵하게 지원해줄 부모가 있는데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다. 나도 그 집 그만 부려야겠다 싶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고? 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전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얘기했으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이고 제 돈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얼마든지 집도 사주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됐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집이 사실은 꽤나 풍족하다는 것을 안 어머님은 아차 싶은 얼굴인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건물 소유주시고 여유 있게 저 키워주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부모님도 제가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3년 전 남친 어머님이 저 개무시하는 말을 듣고 저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보란 듯이 살겠다고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보! 때마침 저희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띠로 저희 아이를 안고요. 네, 저는 전 남친과 헤어지고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만나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한 달 만에 바로 임신도 돼서 아이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을 써서 현재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종종 카페에 저보러 아이랑 놀러 오거든요. 왔어 자기야? 민수랑 집에 둘이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커피나 마시러 왔지. 근데 누구셔? 그냥 손님. 아메리카노 먹을 거지? 내가 해줄게. 그 모습에 전 남친 어머님이 얼빠져서 황망히 보고 있더라고요. 너 결혼했니? 네. 애도 있어? 그런데요. 전 남친 어머님의 그 낭패스러운 얼굴이란 제가 돈도 없고 친정이나 직장도 변변찮고 나이 때문에 임신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저를 반대하셨는데 3년 만에 만난 저는 크고 잘 나가는 카페 사장, 그것도 친정아버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다 예쁜 아이까지 기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냥 자기 아들이랑 저랑 예정대로 결혼시켰으면 오히려 아들이 제대로 제 덕 볼 일만 있었을 텐데 계산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신 거였죠. 저기요, 뭐 더 주문하실 거 아니면 말 그만 걸고 나가주세요. 저는 일부러 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전 남친 어머님은 입만 실룩거리더니 환한 얼굴로 카페를 확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 누구냐 하길래 나중에 다 얘기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카페 일을 하며 전 남친을 힐끗 보는데 딱 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친도 어색하게 창밖만 보고 있고 그 여자도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폰만 만지고 있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 남친도 나가다가 저를 보고 좀 놀랐지만 일단 손본 여자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지네 엄마한테 제 근황을 들었을 거고 속 좀 아팠을 겁니다.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줬더니 보기 좋게 제 뒤통수 때린 전 남친과 그의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건물주고 제가 그 크고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할 줄 알았더라면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고 결혼시켰을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제 배경과 조건이 어떻게 되든 저는 그대로 저인데 본인들 입맛에 맞춰 따지고 계산하던 그 사람들. 만약 결혼했어도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저를 배신할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전 남친과 헤어지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저희 아이도 잘 키우면서요. 3년 전 전 남친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 퍼부었을 때 참 기분 더러웠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좋은 가정 꾸려서 또 제 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이거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늘 행복한 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